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은행 회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공부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어요. 은행주에 대해서 투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업보고서를 읽어보지 않았죠. 저번에 신한금융지주 동영상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것은 사업보고서를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신한금융지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자료가 있길래 그걸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읽어봤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은행과 관련해서 금융 관련해서 공부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은행 아니면 금융 관련해서 재무제표 읽는 법 좀 한번 강의를 좀 올려주십시오.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제가 계속 외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면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외면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저도 좀 자료를 모으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을 그때그때 좀 같이 공유하면서 제가 혹시라도 틀리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 재무제표 읽는 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나중에 뭐 금융 관련된 공부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를 읽을 때 먼저 제가 한번 만들면 바로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요. 잊어버려요 또. 완전히 외우지 않는 이상 지금 또 나이가 먹어가지고 또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저도 제 강의를 또 듣거든요. 들으면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저는 이제 제 그 마이바 TV 강의 노트 저장소가 있잖아요. 밑에 있으면 요즘에 은행 공부 중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 다 지금 자료를 뭐 블로그 자료도 모으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관련 자료를 첨부 파일로 해서 이렇게 쭉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재무제표 중에서 뭐 금융 지주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부산은행 가지고 지역은행 중에서 부산은행 지역은행들 재무제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보험회사 그 다음에 증권회사 이런 쪽으로 계속 좀 확장을 좀 시켜 나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약간 까다롭잖아요, 보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전 단계에서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좀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한번 미리 한번 이론적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재무제표를 읽어보는 좀 그러한 시간. 그래서 읽기 전에 좀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그 제조업이나 뭐 다른 업종들 재무제표하고 약간은 은행은 좀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을 좀 미리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할 때 이런 말이에요. 은행 계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신탁 계정이라는 말도 있어요. 신탁 계정. 구분이 되더라고요. 신탁 계정도 있고 은행 계정도 있어요. 은행 계정은 말 그대로 은행 고유 업무예요. 은행 고유 업무는 여신과 수신이잖아요. 수신. 수는 받을 수, 신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가게에서 뭐 예금을 하고 적금 들고 막 이렇게 뭐 기업에서도 예금 들고 적금 들고 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수신이죠. 수신. 받아서 그게 예수부채예요. 받아서 여신은 뭐예요? 대출해 주는 거예요. 줄려 대출. 대출을 해주면 받아서 예수부채로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이때 예수 받은 이자 줄 거 아니에요. 이자 은행 입장에서 이자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금리차가 수익 아니에요. 수익.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이 금리차가 수익이다. 그렇죠? 이기고 자 우리 예치금이 있어요. 예치금. 이 예치금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하잖아요. 예수를 하는데 일정 금액을 우리가 대출을 또 해준단 말이에요. 대출을 해주는데 이 예수금을 얘네들이 찾을 수가 있잖아요. 금액을. 그쵸? 금액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예치금은 뭐냐면 이 돈을
뭐 예금이나 적금을 찾을 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현금이나 예치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 예치금. 이 예치금 중에서는 이제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이 있어요.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이 뭐냐면 한국은행 예치금 등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은행 예치금 등 이게 한국은행법 55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준비금이라고 알잖아요. 지급을 준비하는 그렇죠. 지급준비금이나 통화 안정 목적으로 그 예치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현금 물음표상 현금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현금에 포함되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요구불 예치금이나 뭐 결제 예치금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금 뭐예요? 수신을 받을 때 수신을 한 사람들이 뭐예요? 그 예금을 한 사람들이 예금을 찾을 때 뭐예요? 이 금액으로 바로 즉시 현금화해서 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돼요.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돼요.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대출 채권이 있어요. 대출 채권. 대출 채권은 뭐냐면 우리가 원리금, 이거 원리금 뭐예요? 원금과 리는 이자잖아요. 원금과 이자. 이자를 나중에 주겠다. 뭐 이자 같은 경우 보통 월별로 준다든지 원금은 나중에 뭐 만기가 됐을 때 주고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뭐예요? 이자를 받는 거죠. 나중에 원금은 만기 때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하겠죠. 대출 채권에서는 대출 채권이 발생하면 뭐예요? 많이 돈을 빌려주면 뭐예요?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돈을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못 받을 것을 미리 이제 은행에서 미리 추산을 해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통계를 가지고 은행의 과거 자료들을 가지고 추산을 해서 못 받을 것을 미리 비용 처리를 하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요.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에서 빼주는 거예요.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은 빼줘가지고 매출 채권을 그만큼 줄여줘요. 매출 채권을 대출 채권을 줄여줘요. 대출 채권을 줄여줘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대출 채권에서 빼준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뭐냐면 이 대출 채권이 나중에 미래에 이제 그 부분을 현재 가치로 해서 하는 건 이게 뭐 이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 필요는 없고 이연대출 부대손익이라고 있어요. 이연대출 부대손익. 이연대출 부대손익은 뭐냐면 이게 이제 주석사항에 보면 나오는 건데 대출 채권에서 뭐예요? 대출 부대 수익은 뭐예요? 차감해주고 대출 부대 비용은 플러스를 해줘요. 그냥 대출 부대 수익은 뭐냐면 선수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선수이자도 있고 이렇게 뭐 다른 운용 수익도 있는데 그 구분하기 힘드니까 그냥 선수이자 성격으로 선수이자는 뭐예요? 미리 이자를 받은 거잖아요. 미리 이자를 받은 거다. 그래서 뭐예요?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뭐예요? 그만큼 대출 부대 수익 이연시키는 거예요. 수익을 이연시켜서 이만큼은 뭐냐면 대출 채권에서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이자 수익 인식 요건이 갖춰지면 그때 이제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출 채권에서 뭐예요?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 차감 항목. 그리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한도 미사용 수수료나 뭐 중도 상환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대출 부대 수익이에요. 그다음 대출 부대 비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비용인데 비용을 이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안 하는 거죠. 비용 처리 안 하는 거죠. 이만큼은 뭐냐면 매출 채권 가산 항목으로 처리를 해요. 나중에 뭐예요? 이것은 대출 부대 수익은 이제 어떤 그 요건이 맞으면 어때 충족하면 이자 수익으로 나중에 되고 나중에 이자 수익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 차감 항목에서 빠지고 이건 뭐예요?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건이 맞으면 비용 처리를 나중에 비용을 그러니까 지금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처리한다 이거예요. 나중에 비용은 뭐예요? 이자 비용으로 이자 쪽으로 이자 비용으로 가산을 하는 거죠. 이자 수익으로 가산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아니면 이자 수익에서 빼준다든지 이거 부분은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 있잖아요.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이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가 있어요. 은행은 보험회사에 비해서 회사채 비중이 높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회사채 비중이 제일 높아요. 보험회사보다.
그리고 은행 재무상태표 주석사항을 딱 보면 이제 회사채 비중이 가장 높아요. 유가증권 중에 회사채가. 예. 그리고 보험사보다도 회사채 비중, 보험사는 뭐냐면 국공채 비중이 높고 국공채.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험사는 이게 보험이라는 게 장기적인 장기 부채잖아요. 그래서 듀레이션을 좀 일치하려고 좀 그 만기가 긴 국공채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출금을 보더라도 은행은 좀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반면에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대출 비중이 높아서 보통 이 보험 약관대출이 어때요? 더 이자율이 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수익률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은행은 어때요? 예수금과 이 차입금을 어때요? 조달하죠. 조달을 해서 대출채권과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데 반해 대출채권과 유가증권. 근데 여기서 뭐냐면 대출채권 비중이 더 높아요. 은행은 대출채권 비중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죠? 그리고 보험사는 뭐예요? 보험 상품을 판매해서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을 통해 투자는 하는데 유가증권 투자 비용이 높아요.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보험사는 유가증권 투자 비용이 높고 은행은 대출채권 비중이 높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콜론 있죠, 콜론. 이 콜론은 뭐냐면 단기 자금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30일 이내에 금융기관 간 단기 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을 갖다가 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보면 그 아까 예치금 있잖아요. 한국은행 예치금 등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 등은 어때요?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러한 비수익 자산 비율이 커지면 수익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이 정도만 재무상 한번 좀 보고 이제 부채 쪽 한번 볼게요. 부채 쪽. 이 부분은 뭐냐면 2009년도 거예요. 지금은 비율이 좀 많이 틀려졌더라고요. 보니까 부산은행 거를 보니까 여기 보면 요구불예금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구불예금도 2009년이잖아요. 이 부채예요, 부채. 지금은 여기 5.5%인데 부산은행 거 보니까 다른 지금 요즘 최근에 거 보니까 부산은행의 국내은행 부채 주요 구성 항목 보니까 한 10% 정도 되더라고. 10% 정도 지금. 예.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2009년도 거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이거 부채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예수금, 예수부채, 예수부채 요즘 예수부채로 많이 쓰더라고.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 그렇죠? 자, 이게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부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예금을 받는 거죠. 적금도 받고 막 여러 가지. 그렇죠. 예금도 받고 적금도 받고. 그래서 뭐예요? 이자를 지급 조건으로 자금을 수납해서 관리 운용하는 계정이죠. 근데 여기서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원가가 아주 이자율이 적어요. 저원가성이라고 해요. 저원가성. 그러니까 이자율이 적다. 그래서 뭐 어때요? 은행의 수익성의 기여도가 커요. 그런데 단 원하는 만큼 모집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쪽 예수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수금 자체가 이자율이 좀 낮다. 그렇죠. 이자율이 좀 낮다. 예수금 자체가 이 차입부채보다는 이자율이 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차입부채는 어때요? 담보나 신용으로 일정 기간 원리금을 반환 약정하고 차입을 하는 거죠. 원리금 원금과 이자죠. 차입부채는 예수부채보다 이자 비용이 많이 들고 금리 변동에 따라 좀 불안정하겠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원하는 때 시장에서 쉽게 모집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원화 차입금, 외화 차입금은 이자율이 적어요. 그럼 이쪽은 이자율이 좀 크죠. 이쪽은 뭐 한국은행 차입금 같은 경우는 아주 이자율이 거의 아주 적죠. 원화 외화 차입금은 사채나 콜머니보다 조달 비용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화 외화 차입금은 어떻게 요구불 예금보다도 더 조달 비용이 적다고 원화 차입금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은행 차입금 같은 경우는 아주 적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자본 있잖아요. 자본금, 자본존재. 여기 자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게 많이 발행을 하더라고요. 영구채는 후순위 채권이라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신문 기사 이렇게 설명드릴 때. 근데 이 영구채 같은 경우는 채권이지만 어떻게 채무증권이지만 어때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를 한다고. 자본으로.
그래서 이게 이자율이 좀 높아요.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제 그래도 뭐 제조업체나 다른 업체들은 스텝업 조항이 있는데 부산은행 걸 딱 보니까 스텝업 조항은 없더라고요. 스텝업 조항은 없고 어, 그 대신에 이제 이자율은 높아요. 그렇지만 연구체 비용이 높으면 부채 비율이 감소하지만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연구체를 많이 발행하잖아요. BS 비율 맞추려고 지금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달 비용은 높아져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기 한번 볼게요. 연구체가 지금 여기 있어요. 보면 자본금으로 분류되는 채무증권 있죠. 이게 연구체거든요. 후순위 채권 여기 보면 2013년도에 발행한 게 자본확충 이게 자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미상환자에게 100억 원이거든요. 영구성 그래서 후순위성 그래서 자본으로 했다. 발행금리가 5.7% 5.7%죠. 높죠. 후순위 그리고 스텝업 조항은 없어요. 왜냐하면 5년 정도 지나면 이자율을 좀 이렇게 높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저번에 그 봤을 때 스텝업 조항이 있었죠. 근데 이 은행은 스텝업 조항이 없다. 예, 좀 이게 900억 5.5% 상당히 높죠. 조달 비용이 높으면 뭐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BS 비율을 맞추려고 지금 하는 거 4.58% 이거 얼마예요? 1,500억 그쵸? 이거 1,000억 또 이것도 4.5% 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공부할 방향성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금융에서 핵심 경영 지표가 있어요. 이건 어디로 들어가냐면 제가 마이바 TV 강의노트 저장소에 보면 링크를 할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산업경제 연구 자료도 이렇게 링크 하잖아요. 그럼 투자 관련 사이트 보면 밑에 보면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금융회사 경영지표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금융에서 핵심 경영지표. 이건 뭐냐면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다 있거든요. 9월 30일 최근에 거잖아요. 최근에 거니까 그 이전의 거를 2011년 9월 이전 자료는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려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초재무정보가 있고 BS 비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 ROA, NIM 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주요 경영지표는 이게 은행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BS 비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 ROA, NIM 이 부분은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배워 나갈 거예요. 이것은 오늘 한번 다뤄볼 거고 대략적인 개념만 다뤄볼 거고 한번 계속 이 부분은 제가 공부해서 계속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관점을 어떤 식으로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제 거 자료 모은 것 중에서 여기 보면은 이쪽에 첨부 파일에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은행 산업 전망 주요 이슈에 보면 수익성 하는 게 NIM, 그쵸? ROA, NIM, 그 다음에 자산 건전성에서 충당금 고정 이하 여신, 그쵸? 대손 충당금이겠죠?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그 다음에 자본적성 BIS 비율, 보통 주자금 이런 부분들이 있죠. 금리,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취약 업종, 어떤 쪽이 취약 업종이냐, 여신 리스크 이런 부분들. 그리고 2017년도 사업보고서에 보면 이게 회계법인 회계감사가 되어 있는 사업보고서에는 이사들에 대한 경영 이제 그 뭐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이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이 거기에 보면 주요 재무성과 및 경영지표 추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수익성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공부해야 되겠구나. 고정이하 여신 비율, 연체 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률, BIS 비율, 티어 1 비율, 단순 자기자본 비율. 이것은 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계속 기준이 2냐, 1이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방향성은 잡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예요? 부산은행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부산은행 뭐예요? 이것은 투자 설명서예요. 투자 설명서. 투자 설명서를 항상 제가 보시라고 했죠. 회사 투자 설명서를 보면 투자 위험 요소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의 사업 위험이 뭐냐? 그러면 이제 경기 막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취약 업종 막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회사 위험이 뭐냐? 그리고 회사 위험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도 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오고 이런 부분들 다 나오고. 그럼 우리가 더 빨리 은행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고 함께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왜냐면 저도 제가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제가 좀 설명이 잘못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좀 공부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함께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그뭐 자막으로 이제 수정 사항들은 자막으로 이렇게 또 첨부를 할게요. 이것은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2009년도 은행 계정이죠. 은행 계정. 은행 계정은 아까 뭐라고 했죠? 은행 계정은 그렇죠. 은행 고유 업무라고 했죠. 여신과 수신. 은행 계정과 신탁 계정이 있다고 했죠. 자, 자, 은행 계정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 이자 수익 있죠.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 이자 예치한 거에 대해 예치한 거에 이자 수익이 있을 거고 단기 매매 증권에도 이자 수익 이런 증권에도 이자 수익이 있고 근데 지금은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의 매도 이런 것들 계정 과목이 다 바뀌었죠. 단기 손익 측정 금융재산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측정 금융재산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것만 이제 바꾸면 돼요. 2009년이니까 지금 바뀌었어요. 대출 채권 이자 우리가 대출을 해주면 이자 수익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대출 우리가 수신한 거 있잖아요. 수신한 거 뭐예요? 예수부채 이자 비용, 대출 채권 이자 뭐예요? 우리가 그 대출 금리하고 예금 금리 차이가 예대 마진이에요. 근데 이제 2000년도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뭐냐면 이것보다는 대출금하고 예금하고 비교해서 금리 차를 보는 것보다는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뭐 이런 매매증권 뭐 이런 것도 유가증권 이자까지도 더해서 뭐예요? 자산운용 이자 수익 전체 자산운용 이자 수익 그렇죠? 과 그 조달 비용 이 조달 비용을 고려해서 운용자산 총액으로 이렇게 나눠 버리는 거죠. 자산 운용 이자 수익에서 빼기 조달 비용을 해서 운용자산 총액을 나누면 뭐예요? 순이자 마진 NIM이 순이자 마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 있죠? 우리가 이제 제조업체 보면 스프레드 원가와 판매가의 어떤 차이 스프레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익성을 판단할 때 이 스프레드의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절대적인 금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조업체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이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순이자 마진은 은행 계정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원이죠. 그렇죠. 이 순이자 마진은 금리가 오를수록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질 때 낮아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순이자 마진이 높아지겠죠. 대신에 뭐가 안 좋아질까요? 왜냐하면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 못 받을 대출 채권을 못 받을 위험이 좀 커지겠죠. 대손 삼각비를 대손 충당금을 더 설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종합적으로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수신금리는 장기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예금 우리가 가게에서 은행에 예금을 하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수신금리가 수신이 되잖아요. 수신. 근데 이제 어때요? 우리가 예금을 하면 말 그대로 요구불 예금 적금도 이자율이 적고 요구불 예금은 거의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래서 장기로 이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이자율을 중간에 반영하기가 힘들다. 여신금리는 그래서 이제 빨리 올라갈 때 대출금리는 바로 반영이 되는데 이 예금금리는 어때요? 반영이 빨리 안 되잖아요. 항상. 그렇죠? 여신금리는 어때요? 단기 계약으로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빠르게 반영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는 인건비가 가장 높아요. 인건비가 은행원들 보면 친구들도 보면 어때요? 급여 많이 받죠? 그래 인건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점포들 감가상각비 고정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때요? 매출이 증가하면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다음에는 아까 그 우리가 봤던 그런 비율들 한번 더 공부를 좀 해볼게요. 이 비율들 BIS 비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 ROA는 우리가 뭐 아는 개념이잖아요. 이전에도 배웠던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이 두 가지는 한번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제 시중은행은 뭐 금융지주회사 뭐 그냥 시중은행은 다음에 하더라도 지방은행들 좀 아무래도 재무제표를 보기가 좀 편한 지방은행들 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도 한번 보고 좀 시중은행도 보고 다음에는 또 뭐 보험회사도 한번 보고 증권회사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넓혀가는 방법으로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금융 쪽은 완전히 정말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막 용어도 막 이제 공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이쪽에 전문적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 강의가 좀 우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혹시 뭐 모르는 좀 약간 잘못되게 강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